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드디어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번 종전은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기름값이 바로 떨어지지는 않고 기름값이 정상화되려면 내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그러나 당연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듯 지금 밀려있는 소식이 많아서 그 소식들을 전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다양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특히 저번 영상에서 KDDX에 대해서 다루느라고 미처 다루지 못한 여러 소식을 전할 것이고요. 우선 오늘 전하는 소식들은 지금 전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는 소식들 위주로 우선 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이야기는 LAH 미로온 헬기의 엔진 결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저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은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지금 우리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미로온 헬기가 엔진 결함 문제로 전부 비행이 중단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우리 군에 납품된 미로온 헬기는 15대이고 납품된 엔진은 57대입니다. 그 중에서 47개의 엔진에서 부식이 발견되었고 또 그 중에서 38대의 엔진에서 균열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식률은 82.5%이고 균열은 66.7%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미로온 헬기에 탑재된 엔진은 프랑스 샤프란사에서 개발한 엔진이고 이걸 우리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엔진은 이미 오래전부터 민간 헬기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엔진이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 엔진은 너무 구식이고 출력도 떨어진다고 이 엔진의 도입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 엔진의 결함으로 부식이나 균열이 발생할 이유가 없는 엔진입니다. 그럼 왜 이 엔진에 부식이나 균열이 발생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하지만 라이센스 생산을 담당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잘못했다고 밖에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공정이 프랑스의 공정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고무망치와 그리고 프랑스와 부품에 대한 세척 방법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번 일은 1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제작 잘못이며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에서 KDDX 사업자 발표가 있은 후에 이 이야기가 나왔다고 의심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분명 이번에 알려지기로도 엔진 결함 문제는 육군에서 4월경부터 인지를 했고 6월부터 비행을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저번에 있었던 화력시범에서 미로오는 지상에 전시만 하고 있었고 정작 화력시범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들어보니까 그 자리에서 미로온을 가지고 온 육군 항공학교 관계자도 미로온에 엔진 결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 미로온의 엔진 결함 문제는 KDDX 사업자 발표 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던 건 분명한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때문에 미로온의 엔진의 결함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KDDX의 사업자가 변경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결함은 전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잘못한 건 확실하고 아마 프랑스 샤프란사의 기술자를 불러서 엔진 제작에 대한 교육을 다시 받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될 거라고 보이고요. 솔직히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심이 부른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정말 많은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한 업체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으로는 구식인 샤프란의 터보 샤프트 엔진 정도를 라이센스 생산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겠냐고 방심을 하고 샤프란사와의 다른 방식으로 엔진을 양산하다가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KDDX 때문에 이 결함 문제의 발표를 미루었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해결도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마찬가지로 항상 모든 문제는 너무 익숙함으로 인한 방심에서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행정부에서 한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을 판매하기 위한 2억 9,200만 달러 그러니까 대략 4,440억 원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판매는 우리나라의 AIM-120C A청 암남 70기와 암남 유도 섹션 2개를 판매하기 위한 승인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걸 두고 당연히 우리 공군력이 강화되니 뭐니 다들 떠들고 있지만 이번 판매의 내막을 뻔히 아는 제 입장에서는 답답할 따름이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일본은 지금 암남 D형을 도입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미국에서는 운용도 하지 않는 수출 전용 버전 암남만 구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분명 우리나라는 300개 이상의 암남 수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고작 70개만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암남 CH형은 미 공군에서는 아예 운용도 하지 않는 모델로 오직 해외 수출만을 하고 있는 다운그레이드 모델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암남은 CH형과 D3형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 두 미사일은 미사일의 추진 시스템은 같은 추진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래서 사거리는 160km 정도로 같습니다. 문제는 이 두 미사일이 가장 틀린 건 탑재되는 데이터 링크인데요. D3형은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쓰는 것에 반해서 CH형은 단방향 데이터 링크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적의 재밍이나 그리고 미사일을 정교하게 조종하는 능력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D3형이 더 우수한데요. 그럼 왜 우리는 D3형이 아닌 CH형을 구매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아마 어떤 분들은 미국이 일본을 더 중요한 우방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믿을 수 없는 우방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 텐데요. 그건 아니고요. 정확히는 보안 등급 때문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무기 특히 공대공 미사일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공대공 미사일의 정보가 적국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보안 규칙을 마련하고 실천을 해야 하는데요. 결론은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 더 낮은 보안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그래서 기존부터 보안 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보안 등급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D형을 구매하지 못하고 C형을 구매하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우리는 300개 이상의 암남을 구매할 거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우리는 고작해야 70개의 암남을 구매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번에 구매한 암남은 무엇 때문에 구매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구매한 암남은 KF-16 전투기를 위해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아마 분명 우리 KF-16은 이미 암남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는데 왜 또 구매하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 KF-16에서 운용하는 암남은 AIM-120B형입니다. 이 미사일은 우리가 과거 90년대에 KF-16을 라이센스 생산할 때 도입한 미사일로 그래서 이 미사일은 도입한 지가 미사일의 수명인 30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인 KF-16은 개량해서 앞으로 계속 운용하게 되지만 이 암남 B형은 전부 퇴역시키고 신형 미사일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도입하는 암남은 KF-16을 위해서 도입하는 건데요. 문제는 고작해야 이른바를 도입해서 누구 코에 붙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 공군은 지금 총 131대 KF-16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도입하는 미사일의 수량은 고작 70발입니다. 한마디로 전투기 한 대에 미사일 한 발도 안 되는 건데요. 그럼 왜 이렇게 작은 수량을 도입하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 저도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못해도 300발 이상의 암남을 도입할 거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미국에서 우리 KF-21에 대한 암남 통합 승인을 사실상 거절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만일 미국이 우리 KF-21에 대한 암남 통합 승인을 해주었다면 아마 우리는 이번에 KF-16과 KF-21에서 동시에 운용하기 위해서 못해도 300발 이상의 암남을 구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사실상 KF-21에 대한 암남 통합을 거부해버렸고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암남만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우리 전투기들의 공대공 미사일 부족은 너무도 심각한 상태라는 점인데요. 우리는 지금 40대의 F-35를 도입하면서도 정말 최소한의 고작 30여 발 정도의 암남만을 구매했고 그리고 또 120대의 KF-21을 위해서 고작해야 100발의 미티어만을 구매했으며 또 이번에는 131대 KF-16을 위해서 고작해야 70여 발의 암남을 구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주력 전투기들은 전투기 한 대의 미사일 한 발도 돌아가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과연 전쟁이 일어나면 공중전을 어떻게 할 건지 아주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좀 그래도 위안이 되는 소식이라면 우리가 개발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양산 일정이 좀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원래는 우리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2033년까지 개발해서 5년의 시험 기간을 거치고 2038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일정에 따르면 양산 일정이 2036년으로 앞당겨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좀 다행이기는 한데요. 전투기 한 대의 공대공 미사일 한 발도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2030년대 중반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건데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가 걱정입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70발 말고도 못해도 200발의 이상의 암남을 추가로 구매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보안 등급도 올려서 암남 D형은 물론 우리도 호주처럼 신형 공대공 미사일인 AIM-260을 구매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의 주력기들인 미국산 전투기들은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되면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미국산 전투기들에도 F-35를 빼고는 탑재하는 게 가능하지만 여전히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국산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암남 D형과 AIM-260을 구매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공군에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역시 이렇게 이 문제가 심각해진 건 미국이 우리 KF-21의 암남 통합을 거부해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통합을 완전히 거부한 건 아니고 단지 KF-21에 대한 암남 통합 작업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닌 미국 기술자들이 하겠다고 해서 못하는 건데요. 만일 우리가 아닌 미국 기술자들이 암남 통합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 KF-21에 대한 정보를 전부 미국에게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건데요. 그로 인해서 대량의 암남을 도입해서 우리 KF-21과 미국 전투기들에서 동시에 운용하다가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나오면 KF-21은 국산 공대공 미사일로 갈아타고 남게 되는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은 미국산 전투기에서 운용하는 우리의 원래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문제가 이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공군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도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다름 아닌 바로 인도에서 우리 K9 자주포를 300문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도에서는 우리나라로부터 K9 자주포 100대를 라이센스 생산해서 운용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2024년도에는 100대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솔직히 2024년에 인도가 K9을 100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최종적으로 대략 300대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추가 도입한다는 수량이 200대가 아닌 100대여서 더 실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인도에서는 K9 자주포 300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최종적으로 도입하는 K9 자주포는 500대가 되는 건데요. 아마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병력 규모가 400만에 달한다는 인도군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는 별로 많은 것 같아 보이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도군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의 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인도군은 여전히 대량의 견인포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도 인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형 견인포를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군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 대부분이 인도가 직접 개발한 차륜형 자주포였고 그리고는 다련장 로켓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도군이 궤도형 자주포를 500문이나 도입한다는 건 대단한 일인데요. 역시 이렇게 된 건 무엇보다도 작년에 있었던 신두르 작전에서의 우리 K9 자주포에 대해 활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인도가 우리 K9 자주포를 도입한 이유는 주로 기갑사단에 배치해서 기갑사단의 화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인도는 주로 기갑사단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사막지역에서 K9 자주포를 운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는 파키스탄과 중국과 국경 분쟁이 심했고 그리고 파키스탄 등에서 최신 중국산 차륜형 자주포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파키스탄과의 국경지대인 산악지형에도 우리 K9을 배치했고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신두르 작전에서 우리 K9이 큰 활약을 하면서 도입 수량을 대폭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군은 1000문 이상의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우리 한국군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800문 이상의 K9을 도입하는 폴란드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K9 자주포를 많이 운용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고작 100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해서 정말 실망을 했는데 이번 일은 기쁜 소식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놀라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미 해군은 훈련기 도입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FA-50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결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의 보잉의 T7이 이 사업에 빠지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여겨지던 두 회사의 두 기종이 전부 빠져버린 건데요. 우리 FA-50이 이 사업에서 빠진 이유로 알려진 건 지금 미 해군이 요구하는 사업비로 미 해군이 요구하는 만큼의 부품을 미국 현지에서 만들 수 없다고 해서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 해군은 저렴한 훈련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그 가격을 맞추려면 로키드 마틴은 많은 부품을 미국 현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전투기의 조립만 미국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 해군이 너무 높은 현지화 비율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품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해야 하고 그럼 그 단가를 맞추기 힘들다는 게 로키드 마틴이 이번 사업에서 빠진 이유인데요. 그럼 보잉은 왜 이 사업에서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미 해군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T7을 대대적으로 개량을 해야 하는데 미 해군이 요구하는 시간까지 T7을 개량하는 게 불가능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잉은 이번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에서 빠진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사업에는 어떤 후보가 남아있을까요? 우선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가 개발한 M346을 미국의 비치크래프트라는 회사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제안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텍스트론 에비에이션 디펜스와 노스롭 그루먼 그리고 제너럴 아토믹이 협력해서
아예 새로운 훈련기를 개발하는 프리덤이 남아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M346은 미 해군이 원하는 비행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아마 그리고 M346은 이탈리아에서 만드는 항공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FA-50처럼 미 해군이 원하는 현지화 비율을 충족하기도 힘들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원래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없다고 알려진 기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텍스트론에서 개발하는 프리덤이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체는 민간 비즈니스 여객기 엔진을 기반으로 텍스트론에서 아예 신규로 개발한다는 기체로, 그래서 아예 신규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 해군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프리덤이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기체에 들어가는 엔진이 비즈니스 여객기에 들어가는 엔진이기 때문에 미 해군이 요구하는 비행 성능을 충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아예 신규로 개발하는 훈련기라 미 해군이 원하는 일정 안에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미 해군의 어거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으로 인해서 정작 핵심 후보들은 전부 사업을 포기해버렸고 엉뚱한 후보들이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 미 해군은 하는 사업마다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미 해군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기는 한 것 같네요. 아무튼 이번에 보잉의 T7이 이 사업에서 빠진 건 우리로서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T7과 경쟁을 해서 탈락을 한 게 아닌 미 해군의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와 보잉이 전부 사업에서 빠진 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훈련기가 보잉에게 패배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에서 어떤 회사가 승리한다고 해도 미 해군이 채택했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 더 많은 훈련기를 판매하는 그런 혜택도 없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미 해군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서 주요 핵심 후보들이 사업에서 빠진 상태에서 승리하는 거라 미 해군 사업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게 인정받을 일도 없을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어찌되었던 이번에도 미 해군의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사업 진행으로 인해서 핵심 후보들은 전부 빠져버리고 곁다리들끼리의 경쟁이 되게 되었네요. 완전히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좀 놀라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한국군이 체코에 백문의 105mm 견인포를 판매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무래도 체코를 경유해서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코는 우리로부터 105mm 견인포를 도입하는데 정작 체코군이 보유하는 견인포의 수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KH-178 견인포 소량과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M101 견인포를 다량 보유하고 있고 이 M101을 트럭에 올려서 자주포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M101의 보유 수량이 무척 많아서 자주포로 만들고도 많은 수량의 M101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체코에 제공하는 견인포는 우리가 개발한 KH-178이 아니고 M101이라고 하고요. 체코군은 193문의 견인포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로부터 M101을 100문을 도입해도 견인포의 수량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체코는 대표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제3국을 경유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때 경유하는 국가인데요. 우리 말고도 그리스도 상당한 수량의 견인포를 체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는 각국으로부터 대량의 견인포를 지원받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견인포를 대량으로 지원받는 이유는 지금 전선이 유착되어서 거점 방어용으로 쓰기 위해서인데요. 더욱이 드론 공격이 많아지면서 견인포는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구식 견인포를 대량으로 확보해서 러시아가 드론 공격을 해오면 그냥 견인포를 포기해버리는 소모성 포병으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M101 견인포를 가장 많이 치장하고 있고 105mm 탄도 가장 많이 치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량의 소모성 견인포가 필요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유한 대량의 105mm 포와 포탄은 탐이 날 수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105mm 탄은 미군으로부터 전시 치장물자 임무를 이전받으면서 미군에게서 이전받은 탄약으로 그래서 탄약의 수명이 지난 탄약이 많고 그래서 지금도 해년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풍산에서 105mm 탄약을 해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대규모 105mm 탄은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애물단지 같은 존재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수용하고 체코를 경유해서 견인포와 탄약을 공급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리 되면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소모성 견인포와 소모성 탄약을 추가로 확보하는 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수명이 지난 105mm 탄약을 폐기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105mm 탄약 폐기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05mm 탄약을 폐기할 때는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도 심하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구식 105mm 탄을 우크라이나에 한 발이라도 더 주는 게 이익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체코를 경유해서 우크라이나에 105mm 견인포와 탄약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오늘도 정말 암담한 우리 전투기들의 공대공 미사일 문제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할 따름이네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